퇴사하고 자기 일하면 어떻게 될지 그 현실적인 미래가 좀 궁금하시죠? 제가 그 길 대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하면서 제가 느꼈던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이제 3, 4년 차쯤 된 것 같고, 온라인에서 이제 물건 판매하고, 배송대행지나 이제 3PL까지 물류사 이제 운영하고, 인건비를 한 2, 3천만 원 정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대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그 영상을 너무 잘 봤다고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그 2탄 만들어달라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봤고요. 광고 없고 말 그대로 제가 이제 느낀 점들이라서 라디오 듣듯이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일처리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장님이 싫었어요. 자기 일을 시작하니까 극단적인 비효율을 견뎌야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잡무와의 전쟁이거든요. 잡무를 겁나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원신 같은 책 보면은 하나의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말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잡무가 진짜 엄청 많아요. 고용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잡무 같은 거 대충 방치하거나 뭐 위임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말인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도 우리가 외주 맡길 수 있어요. 돈만 들이면 다 외주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맡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거를 해주지 않아요. 그걸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질 않다 보니 내가 또 결국에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잡무가 추가되는 느낌이 강해져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내가 비효율성을 끌고 가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효율성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업무는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고요. 비효율성을 좀 더 재밌게 추구하자,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요리만 하더라도 인스턴트 식품 그냥 먹으면 되는데, 요리도 어떻게 보면 저는 비효율적인 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기왕 할 거면 재밌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비효율성을 좀 즐기는 방향으로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삶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는 몰랐던 건 잡무가 진짜 겁나 많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엄마한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잡무들을 다 처리해 줬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자 메시지 하나 남기고 싶더라고요.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돈 주고 가르친다의 난이도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왜 사람들이 항상 열받아 있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입장이 돼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게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내 사업을 시작하면 내 돈을 줘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내가 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커요, 생각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 한 분 고용하면 기본이 2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이제 가르치려면 4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럼 4시간에 들어갔으니까 기존에 내가 쓸 수 있었던 그 가용 시간을 덜어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죠. 매출이 떨어지면 이익이 떨어지죠. 그럼 고정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용주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커리어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은 둘째치고 비전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비전이야 뭐 보여줄 수 있죠. 얼마든지 말로써 내가 좋은 말 바른 말 고객을 위하자 그런 얘기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돈이 엮이기 시작하면은 난이도가 정말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군가를 내 돈을 주고 가르친다는 게 정말 난이도가 높다는 걸 전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주는 건 둘째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 저를 바라봤었던 그 부장님, 이사님 왜 열받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돼본 적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보는 마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 학원에다 보내놨는데 공부 안 하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복장 터졌겠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의 파워를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일단 결정서만 보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더 높은 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기요사키님 책 보면은 투자자, 뭐 사업가 이렇게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쪽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왜 실제로 사회에서는 고정적인 것들이 좀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차피 동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3, 4년 차쯤 돼보니까 변동적인 환경에서 확정을 만들어낸다는 건 난이도가 정말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변동성이 있는 그 물량을 고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0을 향해 가는 게임이에요. 매출이든 효율이든 어떤 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발버둥을 칠 만큼 시간을 쏟지 못하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분명히 와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3천만 원이라는 대표님이 계시다 합시다. 유튜브 썸네일을 딱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매출 3천 하고 쭉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뒤에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0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간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경쟁사이기 때문에 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든 뭐 불사자든 판다랭크든 어디서 그거를 알게 된다면 다 몰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고정적으로 뭔가를 보장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걸 저는 이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담으로 사람을 한순간에 판단하는 법 자체나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옛날에 그 사기 같은 거 보면은 맹상군의 1화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참 올바른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은 하나의 몸짓이나 하나의 대화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의 몸짓이나 하나의 워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굳이 조심하진 않아요. 조심하는 워딩은 있어요. 확정, 보장. 그 워딩은 진짜 조심해요. 그 워딩을 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하든 나랑 몇 년을 봤든 그 순간부터는 고민을 저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성을 외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일이 끝나면 널널해질 것이다. 네, 구랍니다. 믿지 마세요. 회사에선 프로젝트 단위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거 끝나면 진짜로 널널해지는데, 자기 일을 시작하면 프로젝트고 나발이고 1년 내내 바쁘다 보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표가 워라밸을 외친다? 그러면 바로 도망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랑 같은 선상에서 대표자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널널해진다고 하잖아요. 회사에 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안 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그럼 이익이 안 생기죠. 이익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안 되면 인사 적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한가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대는 안 바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끝나기 전에 다른 일이 생기거나, 아니 시작도 하기 전에 다른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야근의 경계 자체가 처음에 사라져요. 회사 다닐 때는 저녁에 제가 카톡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 자기 일을 시작하니까 밤 12시에도 카톡 그냥 툭 던져놓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계도 아예 없어지고. 그러니까 24시간 다 워크타임이라고 보면 돼요. 일은 안 하더라도 생각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워크타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널널해지는 그런 순간들은 돌아오지 않는 그런 푸른 하늘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스케줄이 그렇게 짜여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동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동업자의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 동업자가 바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 아이디어에 얼마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시간적 여유를 믿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루틴 같은 걸 물어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조언이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역설적으로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석적인 방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고, 그리고 직장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적인 포인트에 좀 가깝거든요. 쇼핑몰 쪽으로 온다면은 소량으로 사입해서 그거를 이제 크게 키워간다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저도 그걸 좋아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방법이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강의가 많을 뿐더러 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쇼핑몰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우니까요. 그런데 학원식 강의의 진짜 큰 문제점은 나 말고 또 다른 분들이 다 똑같은 커리큘럼을 듣는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 커리큘럼을 대중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모객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있지 모르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핏하게 커리큘럼을 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누구한테나 다 통용될 만한 얘기로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정석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위탁이나 구매 대행만 하더라도 한창 20년도에는 되게 붐했었는데,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진짜 마진율이 지금은 거의 곤도박질 쳤죠.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좀 냉정할 수 있겠지만 경쟁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뭔가 한 끗이라도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정석적이기만 하면 점점 망해가는 게 굉장히 애매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를 좀 돌이켜봐도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좀 강한 편인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굉장히 업계 내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었대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어쩌면 워커홀릭들에게 결혼보다 동업자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은 안 하는데 돈만 가져간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지옥 그 자체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오시면 콜라보든 체험단이든 뭐든 반드시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절차를 맞이하실 거예요. 근데 동업자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쪽 일 어차피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하는 시간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붙어 있어야 될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지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거는 같이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일이라는 게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정말 무조건 맞고 시작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탓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 건데 그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반강제적으로 악역이 됩니다. 혼자 깡소주 까시던 이사님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아까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말인데 그 자기 일을 시작하면 직장 다닐 때와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역이 돼야 돼요. 웬만한 제안들은 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직원한테 시키면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 건 대표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제안이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대표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다 보니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내 사업이니까. 고용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원인의 타깃이 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감이 안 되시면 회사에서 커피 타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는 욕하고 밖에서도 욕먹고 위에서도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사님이나 부장님들이 그래서 혼자 깡소주 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떡해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에 이제 짓눌려서 사는 경우도 많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은 거고 1인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반드시 동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업자는 일도 안 하고요. 돈도 많게는 50% 떼가고 적게는 30만 원씩을 떼갑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일도 안 하고 회의도 없고 내 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안 져줘요. 그래서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잘못이 생기면 네 책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동업자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세금에 대한 생각이 저는 없었어요. 실제로 그 20년차 넘은 대기업 직장인 분들한테도 종소세와 부가세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근데 내 일을 시작하게 되면 4대 보험부터 직접 내 통장에서 나가다 보니 그 차이를 알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고정비는 4대 보험이라는 사실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뭐 세금 그거 뭐 별로 안 가져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생각보다 그 세금이 엄청 많이 떼가고 아르바이트를 3시간 쓰는 것도 뭐 신고 다 해야 되고 돈도 절차에 따라서 다 줘야 되고 그런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1인 기업으로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1인 기업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동업자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낸 순이익에 대해서 20-30%는 떼가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는 그래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는 돈 되게 잘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건 맞는 말이더라고요. 물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치안도 뭐 잘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지. 정말 헉소리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한 3-4년 정도 해보고 좀 퇴사하고 자기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퇴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좋아하시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정리해서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퇴사했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도 좀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